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토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었을 때 항상 대표자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토론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지 그 토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예전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정해보았나요? 그럼 토론 기법을 실제로 알려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던 영상을 또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분 또한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처음과 같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찬성이었다가 반대로 바뀌는지, 또는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하게 하려면요, 짝토론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장단, 부서장들이 모이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그리고 3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모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소수의 학생들만을 대표로 뽑아서 토론을 하게 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토론에 사실 몰입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쌤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짝토론 기법을 쓴다면 많은 구성원들이 1대1 또는 2대2로 짝을 맺어서 열띠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을 유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2대2, 4명이서 함께하는 토론을 일단 제안을 하는데요. 그 순서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이라는 것은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바꾸고자 하는 입장들이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을 이제 자유롭게 허용을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중요한 수업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안건을 제시한 거죠. 그러므로 안건을 제안한 입장에서 먼저 주장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찬성 1의 주장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반대 1의 주장, 이렇게 약 1분씩 서로 주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2가, 보시면 지금 2대2 토론인데 찬성 측에서도 1번과 2번 주자로 나뉘고요. 반대 측에서도 1번과 2번 주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찬성 1과 반대 1이 서로 주장을 주고받는 동안 반대 2가 다음으로 주장한 찬성 1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찬성 1은 반대 2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이 끝나면 네 번째로는 찬성 1이 질문을 반대 1에게 하고 반대 1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찬성 2가 질문을 하느냐? 찬성 2가 질문을 하지 않고 찬성 1이 반대 1에게 질문을 하느냐? 요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성 1이 주장을 할 때에는요, 그 다음 단계에서 반대 1이 주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반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찬성 1이 주장할 때는 반대 2가 기록을 하며 반박할 질문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찬성 1의 주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 2번 친구는 기록을 하기보다
자신의 반대 일의 주장을 들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정리하는, 수정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찬성 1 학생은 이미 주장을 해버렸고 자신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 1이 주장할 때는 찬성 2가 아닌 찬성 1 학생이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다시 찬성 2가 주장을 하고 반대 2가 또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1분씩 주고받은 뒤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대 1이 질문하고 찬성 2가 답변을 하게 되겠죠. 서로에게 역할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참여하지 않았던 찬성 2가 자신의 주장이 끝난 뒤에 반대 2가 주장할 때 찬성 2 친구가 기록을 하면 이 8번째 순서에서 찬성 2 친구가 반대 2에게 질문을 하고 반대 2가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토론법을 교차조사 토론법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보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펼칠 때에는 약 1분 정도씩 그 발언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할 때에는 2분에서 3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회장 여러분께서 주의할 점은 학생들 간에 질문을 할 때, 반박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짧게 2초, 길게는 3초 안으로 질문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활한 질의응답, 반박 질문,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차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으로 꼭 시간을 정해두지는 않고 한번 나름의 어떤 규칙을, 시간을 정해서 한번 이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단계를 거친 뒤에는 선생님이 제안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최후의 변론, 마지막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가 주장을 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 자치는 결국 입장 차이를 좁혀서 여러분들이 토론이 아닌 토론을 마무리 짓고 토2로 나아가기 위함이므로 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3의 중립 의견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가치들 중에 지금 이 팀만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이 2대2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팀들에서 나온 그 중립 가치들 중에서 대안을 선택해서 모두가 합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토론을 하고 어떻게 그럼 앞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면서 토론을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토론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또 추천할 수 있는 토의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평가 토의 평가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무작정 토론, 토의에 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구성원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리고 토의 토론을 거친 뒤에 토론 토의를 거친 뒤에 사후 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토론을 할 때는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우 찬성이거나 적당히 찬성이거나 아니면 중립, 찬성 반대 어느 쪽도 아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반대 아니면 정말 매우 반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끊을 수는 없지만 찬성과 반대 두 가지만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 중립, 반대만으로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죠. 선생님은 이 5단계로 학생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먼저 안건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토론을 나누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어서 이렇게 그 같이 수직선을 칠판에 정리해 놓고 이 밑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포스트잇을 붙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안내를 해드렸던 짝토론 기법을 통해 이제 토론을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사후 투표 시간에는 각자 포스트잇을 이제 이렇게 떼어서 이동을 시킴으로써 생각의 변화를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추천하는 방법은 가치 수직선 아래에 있는 것이 사전 토론의 결과물이라면 수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좌우로 자신의 생각 변화를 옮겨 붙인다면, 그리고 단순히 옮겨 붙이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변화했는지 근거를 다시 한번 추가로 정리한 뒤에 옮긴다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우리의 생각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토론을 거친 뒤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또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결국 어떠한 정책이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수결이라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매우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요. 같으면 앉기 구조를 써서 이 다수결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뒤에 소수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시작할 때 다수결을 하기 전에 앉아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이 더 많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어선 뒤에 다수의 의견인, 예를 들어 찬성이 20명 중에 18명이 찬성이라면 찬성을 안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2명의 소수의 반대 친구들, 여전히 토론을 거치고 나서도 반대 입장인 친구들을 일어서게 한 뒤에 그 학생들에게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뀐 친구가 있다면 그 바뀐 친구에게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러한 구조를 사용해서 끝까지 서 있는 소수의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존중하는 그런 방법을 재차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토론의 마무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토론뿐만 아니라 토의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다수결, 같으면 앉기 구조를 사용한 다수결의 원칙을 꼭 사용해 보기를 바랍니다.